2008년 4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골목길, 낡은 건물 2층에 자리한 작은 점집 앞, 36세의 선아는 남편 진수의 손을 꽉 잡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요즘 선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남편이 3년 전 시작한 인테리어 자영업이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일감이 줄었고 받지 못한 공사대금도 쌓여갔습니다. 집에서는 11살 큰아들 민준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며 등교를 거부했고 8살 딸 지우는 원인 모를 배앓이로 병원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선아의 친구가 이곳을 추천했습니다. 영험하다는 소문이 자자한 무속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선아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무슨 점을 보러 가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막한 현실 앞에서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점집 문을 열자 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붉은 천으로 뒤덮인 방 안, 제단 앞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6세의 최만석, 흰색 도포를 입은 그는 눈을 감고 염주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최만석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 선아 부부를 훑었습니다. 선아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최만석은 선아 부부의 사주를 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그가 혀를 찼습니다. 사업이 어렵다는 것, 아이들이 아프다는 것, 심지어 선아가 작년에 유산했다는 것까지 맞췄습니다. 선아는 놀랐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일까지 알아맞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아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최만석이 제시하는 해결책들이 너무 거창했습니다. 큰 돈을 들여 굿을 해야 한다는 것, 매달 정기적으로 찾아와 액을 풀어야 한다는 것. 선아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의심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최만석은 선아의 태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갑자기 차갑게 말했습니다. 부인, 지금 내 말 안 믿고 있죠? 선아가 당황해서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최만석은 냉소를 머금었습니다. 믿든 말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내 고집 안 꺾으면 애들 팔다리가 다 꺾일 겁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진수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신령님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최만석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선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주 같은 말에 화가 났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만약 정말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일단 생각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선아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최만석은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갑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점집을 나선 선아 부부는 말없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빗줄기는 더 굵어졌습니다.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요. 그냥 겁주는 거예요.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빗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선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최만석의 말은 그저 협박일 뿐이라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왠지 모를 예감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선아는 악몽을 꿨습니다. 아이들이 다치는 꿈이었습니다. 민준이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고 지우가 피를 흘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선아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들 방으로 가서 두 아이의 잠든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선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최만석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내 고집 안 꺾으면 애들 팔다리가 다 꺾일 겁니다. 선아는 주방으로 가서 차가운 물을 마셨습니다. 그저 우연의 일치로 아이들 이야기를 마쳤을 뿐이라고, 저주 같은 말은 사람들을 협박하려는 수법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무슨 일이 생긴다면 선아는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니다. 그럴 리 없다. 21세기의 저주 같은 게 통할 리 없다. 선아는 다시 침대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선아는 다짐했습니다. 최만석을 다시 찾아가지 않겠다고. 그런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상은 평온했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학교 가기를 싫어했고 지우는 여전히 배가 아프다고 했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선아는 조금씩 마음의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역시 기우였다고, 최만석의 말은 그저 허풍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최만석의 저주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이후 선아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선아는 이제 최만석을 다시 찾아가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만석을 만난 지 2달이 지난 6월이었습니다. 선아는 점집에서의 일을 거의 잊고 지냈습니다. 일상은 평범했고 아이들도 별탈 없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최만석의 저주 같은 말은 그저 협박이었을 뿐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11살 민준이는 친구들과 놀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뛰어 올라가던 민준이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쿵, 쿵, 쿵. 5계단을 구르며 민준이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민준이의 비명을 들은 선아가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계단 아래 쓰러진 아들이 왼팔을 감싸 쥐고 울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민준아.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엑스레이 결과 왼쪽 팔뚝뼈에 금이 갔습니다. 의사는 깁스를 하고 6주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깁스를 한 팔을 축 늘어뜨린 채 울상을 지었습니다. 선아는 아들을 안아주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최만석의 말이 문득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다치기 쉽다고 우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8살 지우가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고 놀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작은 공원에서였습니다. 지우는 자전거를 타는데 아직 서툴렀습니다. 보조 바퀴를 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페달을 밟던 지우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핸들이 한쪽으로 꺾이면서 지우는 자전거째에 넘어졌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지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선아는 또다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자 오른쪽 종아리뼈에 실금이 갔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지우도 깁스를 해야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지우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파요. 선아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선아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2달 사이에 두 아이가 연달아 팔과 다리를 다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진수가 운전대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그때 그 점쟁이 말 생각나요? 선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진수도 침묵했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고집 안 꺾으면 애들 팔다리가 다 꺾일 겁니다. 최만석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선아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우연일 거라고, 우연이어야 한다고 되뇌었지만 공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날 밤 선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만약 최만석의 저주가 진짜라면, 만약 아이들에게 더 큰 일이 생긴다면,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새벽 4시, 선아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최만석의 명함. 선아는 명함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선아는 진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다시 한번 그 사람 만나보려고요. 진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우리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한번 가봐요. 다음 날 선아는 다시 최만석의 점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점집 문을 열자 최만석이 재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선아가 올 줄 알고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왔군요. 최만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선아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다쳤어요. 그럴 줄 알았죠. 최만석은 냉소를 머금었습니다. 선아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제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만석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모실 거죠? 신령님은 화가 많이 나 계십니다. 진심으로 모시지 않으면 더 큰 화가 올 겁니다. 선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릎이 저절로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최만석은 선아에게 지시했습니다. 매달 300만 원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찾아와 굿에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그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오라고 했습니다. 선아는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최만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점집을 나서는 선아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이날부터 선아와 가족의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최만석이라는 악마에게 영혼을 저당 잡힌 것입니다. 선아는 이제 최만석의 모든 요구를 따라야 했습니다. 2010년, 선아가 최만석에게 예속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38세가 된 선아의 얼굴에는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오늘 최만석에게서 전화가 올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최만석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와요. 신령님이 부르십니다. 선아는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하다 말고 빨래를 개다 말고 심지어 아이들 등교 준비를 시키다 말고도 달려가야 했습니다. 최만석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점집에 도착하면 온갖 심부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소, 빨래, 장보기, 요리. 선아는 최만석의 하녀처럼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신령님이 화나셨잖아요. 최만석은 늘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선아가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늦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정성껏 일해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큰 굿이 열렸습니다. 선아는 재물을 준비하고 재단을 정리하고 굿이 끝날 때까지 무릎 꿇고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허리와 다리가 저렸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최만석이 노려보기 때문이었습니다. 굿이 끝나면 최만석은 말했습니다. 이번 달 신령님께 드릴 돈 300만 원 준비했죠? 선아는 준비해간 돈을 건넸습니다. 최만석은 돈을 세어보지도 않고 서랍에 집어넣었습니다. 매달 300만 원, 때로는 400만 원, 500만 원까지 요구했습니다. 신령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특별 의식을 해야 합니다. 이번엔 700만 원 필요해요. 최만석은 벌금이라는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선아가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 벌금, 제대로 일하지 못하면 벌금, 심지어 태도가 불손하다는 이유로도 벌금이었습니다. 진수의 인테리어 사업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돈이 모이는 족족 최만석에게 빠져나갔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친척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도 최만석의 손으로 들어갔습니다. 2012년, 진수의 사업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빚은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진수는 작은 건설 현장에 일용직으로 나갔습니다. 40대 남자가 막노동을 했습니다. 선아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마트 계산원으로 일했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고 받는 월급은 150만 원. 하지만 최만석은 선아가 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신령님을 모시는 사람이에요. 세속적인 일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선아는 최만석 몰래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오후 2시에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최만석의 점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13살이 된 민준이와 10살 지우는 엄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항상 피곤해 보이는 엄마, 웃지 않는 엄마, 자주 멍하니 있는 엄마. 아이들은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요? 선아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선아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다치는 꿈, 더 큰 사고를 당하는 꿈, 최만석이 저주하는 꿈, 잠에서 깨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2014년, 선아는 44세가 되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이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가득했습니다. 10년은 늙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최만석의 요구는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밤늦게까지 점집에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명절에도 최만석을 먼저 찾아가야 했습니다. 진수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에 나갔습니다. 저녁 7시에 돌아오면 온몸이 흙투성이었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아팠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진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 사람한테서 벗어나요.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선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애들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이미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있잖아요. 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완강했습니다. 아이들이 다쳤던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최만석의 저주가 현실이 되었던 공포를 잊을 수 없. 2015년 가을, 선아와 진수는 7년 동안 최만석에게 약 4억 원을 갖다 바쳤습니다. 집은 전세에서 월세로 내려갔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도 끊었습니다. 가족 외식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17살이 된 민준이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집 왜 이렇게 가난해요? 친구들은 다 학원도 다니고 여행도 가는데 선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무속인에게 돈을 갖다 바치고 있다고, 저주가 무서워서 그러고 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선아는 그저 아들을 안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민준이는 엄마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선아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끝이 있기는 한 걸까? 선아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선아는 내일도 최만석에게 달려가야 했습니다. 2017년 1월, 45세가 된 진수는 새해 첫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최만석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9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족이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돈만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복도, 미래도, 희망도 모두 잃었습니다. 진수는 선아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해요. 애들도 다 컸고 아무 일도 안 생겼잖아요. 선아는 불안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우리가 선생님을 제대로 모셔서 아이들이 무사한 거예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무 저주도 없었어요. 우리가 속은 거라고요. 진수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귀를 막았습니다. 9년 동안 최만석을 믿고 따랐는데 그게 다 헛된 일이었다는 걸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진수는 혼자서라도 최만석과 연락을 끊기로 했습니다. 최만석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점집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선아가 돈을 가져가려 하면 막았습니다. 사흘 후 최만석이 선아에게 전화했습니다. 남편은 왜 연락이 안 돼요? 신령님이 대노하셨어요. 선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남편을 설득하겠습니다. 빨리 데리고 와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최만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선아는 진수를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단호했습니다. 절대 안 가요. 당신도 가지 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최만석을 무시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건강했고 가족도 평온했습니다. 진수는 확신했습니다. 최만석은 그저 사기꾼일 뿐이라고. 하지만 최만석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017년 2월 최만석은 진수의 직장에 전화했습니다. 현장 소장에게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진수 씨가 요즘 이상해요. 환청이 들린대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소장은 황당했지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건설 현장은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최만석은 선아에게 전화했습니다. 남편 정신 상태가 심각해요.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합니다. 선아는 황당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은 멀쩡해요. 아니에요. 신령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입원 안 시키면 남편이 큰 사고를 칠 겁니다. 최만석은 계속 압박했습니다. 매일 전화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선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3월 어느 날 최만석은 직접 선아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선아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신병원 입원 동의서였습니다. 서명하세요. 남편을 위한 일이에요. 선아는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만석은 계속 압박했습니다. 서명 안 하면 남편이 미쳐서 아이들을 해칠 수도 있어요. 선아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선아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진수는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되었습니다. 2명의 남자가 진수를 붙잡았습니다. 진수는 저항했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나 멀쩡해요. 하지만 아무도 진수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입원 동의서에 보호자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진수는 영문도 모른 채 병원으로 끌려갔습니다. 폐쇄의 병동. 진수는 작은 방에 갇혔습니다. 창문에는 철창이 있었고 문은 밖에서만 열렸습니다. 진수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나 미친 사람 아니에요.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간호사들은 진수를 진정제로 조용히 만들었습니다. 진수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선아는 매일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면회실에서 진수를 만났습니다. 진수는 초췌한 얼굴로 선아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서명했다면서요? 선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선생님이 당신한테 무슨 일 생길까봐. 진수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더 이상 화낼 기력도 없었습니다. 3주간의 입원 생활. 진수는 매일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정신과 의사와 상담도 해야 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진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의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말수도 줄었습니다. 무기력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퇴원 후 첫날 최만석이 전화했습니다. 이제 정신 차렸죠? 다시는 신령님을 거역하지 마세요. 진수는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아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만석이 남편의 영혼까지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선아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선아 역시 최만석의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진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45세 남자의 무력한 눈물이었습니다. 진수는 포기했습니다. 최만석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 지옥에서 탈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아와 진수는 계속 최만석을 섬겨야 했습니다. 2018년 설날, 선아는 오랜만에 동생 수정을 만났습니다. 46세의 선아와 43세의 수정, 자매는 1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만났지만 요즘은 서로 연락이 뜸했습니다. 선아의 집에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수정은 딸 은혜와 함께 왔습니다. 19살이 된 은혜는 예전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인사를 하고는 방 한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선아는 수정을 보며 놀랐습니다. 동생이 너무 야위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이 아니라 50대처럼 보였습니다. 수정아,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선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정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언니, 괜찮아. 그냥 요즘 좀 바빠서 그래. 하지만 수정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선아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정에게서 자신과 비슷한 무기력함이 느껴졌습니다. 식사 후 선아와 수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수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선아는 수정을 바라봤습니다. 수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나한테 말해봐. 선아가 동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수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수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아도 더 묻지 못했습니다. 사실 선아 자신도 동생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최만석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정과 은혜는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차를 타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선아는 현관까지 배웅하며 수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정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언니한테 연락해. 알았지? 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각자의 고통 속에 갇혀 있다는 걸. 2019년 추석, 수정은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선아는 걱정되었지만 찾아갈 여력이 없었습니다. 선아 자신도 최만석에게 시달리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었습니다. 가족 모임은 더욱 뜸해졌습니다. 선아와 수정은 1년 넘게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화 통화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선아는 가끔 수정 생각을 했습니다. 동생은 잘 지내고 있을까? 그때 무슨 말을 하려 했던 걸까? 하지만 선아는 자신의 삶에 짓눌려 동생을 챙길 수 없었습니다. 최만석의 요구는 계속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선아는 최만석의 점집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최만석은 마스크도 쓰지 않고 선아를 맞았습니다. 코로나도 신령님이 막아주십니다. 걱정 마세요. 선아는 불안했지만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매달 400만 원씩 돈을 갖다 바쳤습니다.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워졌지만 최만석은 돈을 깎아주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현장 일이 줄어 실업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근근히 살았습니다. 20살이 된 민준이는 대학을 포기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17살 지우는 고등학교에 다녔지만 학원은 다니지 못했습니다. 선아는 가족을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최만석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공포가 선아를 묶어두었습니다. 2021년 봄, 선아는 우연히 수정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먼 친척의 전화였습니다. 선아야, 수정이 많이 힘들대. 요즘 연락도 안 받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더라.
선아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선아는 수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만 울리다 끊겼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선아는 부산까지 가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만석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선아는 결국 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수정이 괜찮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선아는 다시 한번 수정을 만났습니다. 먼 친척의 장례식장에서였습니다. 수정은 더욱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22살이 된 은혜도 함께였는데 은혜는 선아를 보고도 눈을 피했습니다. 선아는 수정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정아, 괜찮아? 연락도 안 되고 걱정 많이 했어. 수정은 빈 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언니. 요즘 정신이 없어서. 무슨 일 있어? 나한테 말해봐. 선아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수정은 한참을 망설이다 작게 말했습니다. 언니도 힘들잖아. 나까지 짐이 될 수 없어. 선아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수정도 무언가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서로에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두 자매는 각자의 지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수정은 서둘러 떠났습니다. 선아는 동생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수정도 최만석의 피해자라는 것을, 은혜가 최만석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두 가족이 같은 악마에게 시달리고 있다는 끔찍한 진실을 선아는 전혀 몰랐습니다. 선아는 동생이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하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2022년 10월 어느 날 오후 50세의 선아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선아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아 씨 맞으십니까? 저는 서울 노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형사입니다. 선아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라니,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혹시 수정 씨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제 동생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수정 씨가 최만석이라는 사람을 성폭력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선아 씨도 최만석을 아시는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선아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최만석, 수정이, 성폭력, 고소,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지금 경찰서로 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참고인으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선아는 떨리는 손으로 외투를 걸쳤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내내 머리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수정이 왜 최만석을 알까? 성폭력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경찰서 조사실. 선아는 형사 앞에 앉았습니다. 형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수정 씨 가족도 최만석에게 오랫동안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수정 씨의 딸 은혜 씨가 미성년자 시절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선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은혜가, 조카 은혜가 성폭행을? 언제부터입니까? 선아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2013년부터입니다. 은혜 씨가 15살 때부터 23살이 될 때까지 8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선아는 의자에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2013년, 선아가 최만석을 만난 지 5년 후였습니다. 수정 가족도 최만석에게 포섭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형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수정 가족은 2012년부터 최만석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선아와 독립적으로 우연히 최만석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수정도 선아처럼 최만석에게 저주를 들었고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최만석은 수정 가족에게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돈을 요구하고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그리고 딸 은혜에게 손을 댔습니다. 신령님이 은혜를 원하신다.
최만석은 그렇게 말하며 15살 은혜를 범했습니다. 수정은 저항했지만 최만석은 협박했습니다. 거역하면 너희 가족 모두 죽는다. 수정과 은혜는 10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언니 선아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선아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동생이, 조카가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니. 선아는 전혀 몰랐습니다. 선아 씨도 최만석의 피해자이십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14년간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저주, 아이들의 사고, 돈, 정신병원, 모든 것을. 형사는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형사는 선아에게 말했습니다. 수정 씨의 용기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만석은 여러 가족을 상대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선아는 경찰서를 나와 수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정이 받았습니다. 언니, 수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정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선아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미안해, 언니.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어. 그리고 언니도 힘든 거 알았어. 두 자매는 전화기 너머로 함께 울었습니다. 14년 동안, 10년 동안 같은 악마에게 시달리면서도 서로를 위로하지 못했던 시간들. 각자의 고통 속에 갇혀 있었던 외로운 세월. 언니, 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은혜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미칠 것 같았어. 그래서 고소했어. 수정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잘했어, 수정아. 정말 잘했어. 용기 내줘서 고마워. 선아는 진심으로 동생에게 감사했습니다. 수정이 아니었다면 선아는 평생 최만석의 노예로 살았을 것입니다. 며칠 후 선아는 수정과 은혜를 만났습니다. 23살이 된 은혜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선아는 조카를 껴안았습니다. 은혜야, 미안해. 이모가 몰랐어. 은혜는 선아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8년간 혼자 견뎌야 했던 고통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정은 선아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가족을 구하고 싶었어. 우리가 먼저 고소하면 언니도 그 사람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선아는 동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정은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면서까지 언니를 구하려 했습니다. 선아는 동생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최만석의 다른 피해자들도 나타났습니다. 모두 비슷한 방법으로 당했습니다. 저주, 협박, 착취, 성폭력. 최만석은 수십 년간 같은 범죄를 반복해왔습니다. 선아도 정식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14년간 약 6억 원을 갖다 바쳤다고 진술했습니다. 남편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당한 사실도 말했습니다. 검찰은 최만석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사기, 공갈, 성폭력, 강요 등이었습니다. 피해자는 10명이 넘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총 20억 원이 넘었습니다. 선아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14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꿈꿨습니다. 최만석이 처벌받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선아와 수정은 재판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최만석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51세의 선아는 방청석에 앉아 피고인석을 바라봤습니다. 61세가 된 최만석이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제대로 마주보는 최만석. 선아는 이상했습니다. 최만석이 예전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법정에 선 최만석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신령을 운운하며 사람들을 지배하던 그 위압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최만석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5년간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공갈, 중간간, 강제추행, 강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총 12명,
피해 금액은 약 23억 원에 달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최만석은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최만석의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무속인으로서 신앙활동을 했을 뿐입니다.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왔고 스스로 원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선하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자발적이라니, 저주와 협박으로 사람들을 올가맨 주제에 자발적이라는 말을 하다니.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저주를 걸어 공포심을 조성했습니다. 실제로 우연의 일치를 이용해 자신의 능력을 믿게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금전을 갈취하고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수정이었습니다. 수정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2012년 처음 피고인을 만났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불행이 온다고 협박했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제 딸 은혜를 성폭행했습니다. 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최만석의 변호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10년이나 참았습니까? 진작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피고인이 우리 가족에게 더 큰 해를 입힐까봐 무서웠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은혜였습니다. 24살이 된 은혜는 창백한 얼굴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15살 때부터 피고인에게 성폭행당했습니다. 거부하면 엄마와 가족이 죽는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참았습니다. 은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번째 증인은 선아였습니다. 선아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최만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만석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선아는 15년간의 고통을 증언했습니다. 아이들의 사고, 돈, 노예 같은 생활, 남편의 정신병원 입원, 모든 것을 낱낱이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저희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았습니다. 돈만 빼앗은 게 아닙니다. 희망도, 미래도, 행복도 모두 빼앗았습니다. 선아의 목소리에 절규가 담겼습니다. 최만석의 변호인이 물었습니다. 증인은 대학까지 나온 지적인 분입니다. 왜 저주 같은 걸 믿었습니까? 선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다쳤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예언한 그대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연이라는 걸 알면서도 만약을 생각하면 두려웠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이해할 겁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차례로 증언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저주, 우연의 일치, 공포, 착취. 최만석은 15년간 같은 수법으로 수십 명을 괴롭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최만석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최만석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무속인입니다. 신령님의 뜻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왔고 스스로 헌금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추궁했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 성폭행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최만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것도 신령님의 뜻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분노의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십시오. 재판은 3개월간 계속되었습니다. 증거와 증인이 쏟아졌습니다. 최만석의 범죄는 명백했습니다. 2023년 7월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선아와 수정, 은혜,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이 방청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최만석은 종교적 믿음을 악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장기간 착취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선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9년,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최만석이 처벌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선아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최만석이라는 악마는 더 이상 선아를 지배할 수 없었습니다. 선아는 이제 진짜 삶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2025년 10월, 최만석이 수감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53세가 된 선아는 새로 이사한 작은 집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방 안을 비췄습니다. 선아는 여전히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최만석이 나타나는 꿈, 아이들이 다치는 꿈, 돈을 갖다 바치는 꿈. 잠에서 깨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습니다. 15년간의 공포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혹시 최만석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먼저 듭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도 놀랍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진수는 선아를 걱정합니다. 57세가 된 진수도 상처가 깊습니다.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당했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가끔 악몽을 꾸고 깨어나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부부는 함께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상담센터를 찾아갑니다. 상담사는 말합니다. 트라우마는 시간이 걸립니다. 천천히 치유하세요. 선아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치유가 가능할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 빼앗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28세가 된 민준이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지만 열심히 일합니다. 25세 지우는 대학원에 다닙니다. 두 아이 모두 부모의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주말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외식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으세요? 선아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완전히 괜찮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최만석에게 전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돈을 갖다 바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선아는 수정을 자주 만납니다. 두 자매는 이제 서로에게 모든 것을 말합니다. 숨길 것이 없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었기에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선아와 수정, 은혜는 함께 만나 심리 치료를 받습니다.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함께 참여합니다. 26세가 된 은혜는 여전히 힘들어합니다. 8년간의 성폭행 피해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은혜는 남자를 믿지 못합니다.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렵습니다. 상담 시간에 은혜가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상담사는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선아는 조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혜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가장 아름다워야 할 나이에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서로를 위로합니다. 자신만 이런 고통을 겪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 힘이 됩니다. 선아는 요즘 작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작은 서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합니다. 책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계산을 합니다. 단순한 일이지만 선아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최만석이 아닌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수는 다시 작은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소규모로 운영합니다. 빚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6억 원이 넘는 빚을 갚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진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갚아나갈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선아와 수정이 통화를 했습니다. 언니, 나 오늘 처음으로 악몽 안 꾸고 잤어. 수정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정말 잘됐다, 수정아. 선아도 기뻤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우리 살아남았어. 수정이 말했습니다. 그래, 살아남았어. 우리 이겨냈어. 선아는 대답했습니다. 두 자매는 한참을 전화기 너머로 침묵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31일 밤, 선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7년 전 이맘때 선아는 처음으로 최만석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났습니다. 최만석은 감옥에 있고 선아는 자유입니다. 완전한 자유는 아닙니다.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아픕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선아는 옆에서 자는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진수도 편안하게 잠들어 있습니다. 선아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내일도 악몽을 꿀지 모릅니다. 내일도 두려움이 엄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선아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족이 있고 동생이 있고 함께 치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상처는 깊지만 선아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빼앗긴 삶을 되찾을 것입니다. 천천히 조금씩 하루하루 살아갈 것입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옵니다. 선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악몽을 꾸지 않기를 바라면서, 평온한 밤을 보내기를 바라면서. 긴 악몽은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선아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희망을 품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선아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